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형법 연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형법 연습 강의안은 제가 이제 2000년도 판으로 개정한 건데, 개정했다기보다는 좀 보충할 내용들을 보충하고, 네, 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바꿔놓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3차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2020년도 변호사 본시험,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020년도 1차, 2차까지 봤던 모의고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그 과거의 구 문제 유형들은 좀 빼고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많이 이렇게 보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 강의 교환에는 그 뭐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형법의 기본적인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은 뭐 저하고 같이 형법 3을 강의 들었거나 아니면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아직 그 제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이라면은 제 그 유튜브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제 유튜브 사이트가 대원이 대감의 형사법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대원이 대감의 형사법 교실. 거기 들어가면은 뭐 형법 강론 우리가 그 형법 3 강의했던 강의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와 관련된 형법의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동영상 또는 아니면 형법 총론의 그 뭐 개괄적으로 이제 형법 총론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기초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앞부분의 기초 지식들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의 그 기본 강의 관련된, 기초 강의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하고 바로 그런 부분을 빼고 그냥 제 1편 서론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 진도를 교과서에다가 실어놨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 강의는 주로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려고 이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주로 형법과 형사성법에 관련된 사례형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상 우리가 형법에 관련된 쟁점들만 가지고 그 사례형 문제들을 다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다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 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범죄론에 관련된 것,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라고 하는 그 범죄론에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그쪽의 총론 부분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론에서는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들이 그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1페이지에 그냥 제가 제목만 적어놨는데 형법의 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범죄와 그 다음에 그 형벌 보완처분에 관련된 법이다. 좀 더 멋있게 설명하면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죠. 그 다음에 형법의 성격, 뭐 형법은 뭐 국내법이다, 국제법이다 했을 때 국내법이고 그 다음에 사법법이다 뭐 했을 때 사법법이고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이다 그런 성격뿐만 아니라 형법은 규범으로서의 성격으로서 가언규범의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의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평가규범이자 의사결정규범의 성격이 있다. 그런 것들을 형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형법정주의 들어가서 죄형법정주의에서는 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다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다가 미리 정해놓으라는 대원칙 이걸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를 한다 그랬죠. 그런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5가지의 파생원칙이 있다. 법률주의, 뭐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법률주의,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유추적용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5가지 원칙들이 있고 5가지 원칙 관련된 쟁점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이론은 형법이 범죄 플러스 형벌이듯이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을 나눠주고 범죄 이론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다. 그 다음에 형벌 이론은 응보형주의에서 목적형주의로 목적형 내에서도 일반 예방주의에서 특별 예방주의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론상을 갖는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시간적 적용 범위 형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적용될 것인가 장소적 적용 범위 누구한테 적용될 것인가 인적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서론에서 배우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전부 다 객관식용의 어떤 쟁점들이 있지 뭐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강의 교환에는 간단하게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 한 5분에 걸쳐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형법의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범죄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은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총이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 범죄가 무엇이냐? 이 형법상의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이걸 바라보는 개념이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형법상으로는 죄용법정지 원칙상 형식적 범죄 개념을 사용한다. 즉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다 라고 배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2편 범죄론에서는 구성요건이 무엇이고 위법성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지, 각각 관련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관련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위법성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책임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배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범죄론도 이런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들어가기 전에 범죄론 앞에 범죄론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범죄론 서론 부분, 여러분들이 범죄의 기본 개념 그래가지고 범죄란 무엇이다? 형식적 범죄 개념에 의하면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행위론, 그 다음에 뭐 범죄 체계론 같은 게 나옵니다. 물론 범죄 종류도 나오죠. 결과범이냐, 형식범이냐, 그 다음에 뭐 침해범이냐, 아니면 위헌범이냐, 아니면 즉시범이냐, 계속범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객관식용으로 이미 상식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초 지식으로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논하지 않고,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먼저 구성요건 그러면은, 자,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범죄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만 있고, 그 다음에 의사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으로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주체는 한 명의 단독의 자연인을, 한 명의 자연인만을 갖다가 우리가 범죄 주체로 삼고 설명하고 있는 게 형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사이에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러 명 사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부분이 바로 정범과 공범의 이론, 아니면 범죄의 다수 참가 형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뒷부분에다가 따로 교과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은 총투 책상에 배우는 이론 중에 주체와 관련된 가지고는 한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삼고 있어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일 때는 여러 명의 사이의 관계들을 정리해주는 건 공범론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형법은 여러분들이 행위론을 배웠을 때 목적적 행위론을 주장했던 그 벨제르라는 학자가 인적 불법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자, 형법상의 불법이라는 거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현상이라든가 동물에 의해서는 우리가 불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인적 불법론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 이후로 모든 범죄는 자연인만이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일 때 책임은 비난 가능성입니다. 자, 어떤 행위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옳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행위를 했다면은 그 나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책임의 기본 내용이에요. 원칙이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자연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전제는 한 명의 자연인을 전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논점이 뭐냐? 여기서 문제되는 논점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잖냐? 그럼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범죄의 주체와 객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는 범죄 주체 관련돼 가지고 뭐 한 명의 자연인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이 없어요. 교과서에. 단지 범죄 주체 관련돼 가지고 법인의 범죄 능력, 형사처벌 능력 이런 것들만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원래 구성요건 논에서 설명하면 다행인데 교과서들이 이런 법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법인의 범죄 능력, 형사처벌 능력이라 가지고 범죄는 서른 부분을 다 빼가지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빼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범죄에 있어서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구나. 법인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객관식용으로 볼 때는 법인에 관련된 법인의 범죄 능력, 그 다음에 형벌 능력, 다른 말로 뭐 수용 능력이라 하는데 범죄 능력 관련된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설, 그 다음에 긍정설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자 다수의 입장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객관식으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양벌 규정 또는 삼벌 규정 때문에 법인의 그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이 범죄 능력이 인정되든 인정 안 되든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바로 무과실 책임 원칙.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게 과실 책임 원칙. 그 다음에 부작위 감독 책임이죠. 자, 이런 견해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대법원은 과거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설명했는데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원칙을 설명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은 형법상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과실이 의제되거나 추정된다는 과실 책임서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 능력을 부정한다 그럴 때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나 과실 책임 원칙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범죄 능력을 긍정한다고 봤을 때 긍정하는 견해는 부작위 감독 책임서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기 관련된 판례들,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객관식용이에요. 객관식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풀 때는 이 정도의 내용들로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객관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관식 관련돼 가지고 아직 사례형으로 법인의 범죄 능력에 대해서 아니면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지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만 가지고 풀면은 새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강의 교환에는 새로운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정리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이런 법인의 범죄 능력 관련돼 가지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의 위반 행위와 양벌 규정에 의한 그 법인의 형사처벌 문제를 우리가 한번 논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법인이 을이에요. 을이라는 법인이고 이 법인 안에 갑이라는 행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 갑이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갑이 어떤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갑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 과연 을도 처벌될 수 있겠느냐, 양벌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갑이 자연인으로서 법인의 뭐 대표 기관이든 법인의 일반 기관이든 아니면 종업원이든 갑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갑은 자연인이고 을은 법인이죠. 갑이 어떤 자연인으로서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먼저 그 위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업무 관련성 여부를 따집니다. 자, 갑의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그 위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였다. 만약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였다. 를 나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뭐처럼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은 갑이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그냥 갑 개인 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그냥 갑은 자연인으로서 처벌되고 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겠죠. 자, 문제는 이제 갑이 위반 행위인데 그것이 업무 관련한 행위를 하다가 어떤 위반을 했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갑의 지위를 먼저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갑이 대표자 등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뭐 갑을 쓸 필요 없이 업무 관련성 있는 행위를 하다면 갑이
종업원 등기업자를 먼저 따져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의 대표자등이라는 건 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부회장일 수도 있고 부사장이 될 수도 있죠. 자, 그와 같은 것들 다 포괄하는 의미로 등이라 쓴 거고, 갑이 대표자 등이었는데 업무 행위를 하다가 뭐 위반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갑은 당연히 처벌하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갑은 불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갑은 당연히 처벌받아요. 처벌을 받는데, 그럼 을이라고 하는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대표자 등의 행위는 바로 을의 행위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리된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을은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자, 근데 종업원 등이었다면 어떠냐? 종업원 등이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보는 것처럼 갑 등이 일반적인 종업원이었어요. 그럼 을이라는 법인에는 갑이라고 종업원이 있고 대표자 등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자 등이, 즉 법인을 대신해 가지고 어떤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한 경우와 못한 경우로 나눠가지고, 자, 못한 경우로 나눠가지고 법인이 관리 감독 의무를 다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똑같이 이것과 똑같이 역시 얘도 갑은 처벌되고 법인도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했다. 만약에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법인으로서는 책임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갑이 처벌되지만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 이런 경우와 똑같은 구조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법인의 범죄 능력 관련돼 가지고는 객관식 용어로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의 범죄 능력이라는 형사처벌 능력이라는 이론을 배우면 되지만, 만약에 혹시 사례형으로라도 갑이 자연인으로서 갑 법인의 을이 대표자로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다면은 그 을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 갑을 처벌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그 정리해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박스가 나와 있지만은 박스는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게 보고 이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교과서와 논문에 나와 있는, 특히나 뭐 제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김성동 교수님 교과서에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판례상 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법인의 처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프로세스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벌 여부를 논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인과 관련된 부분은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자연인 관련된 부분을 마치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두 번째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자, 객체. 객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법 각칙에 개별적으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총칙에서 어떤 논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단지 이 행위의 객체, 구성권에 나오는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는 구별해야 된다. 보호의 객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호법익이라고 그러죠.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성립하는 범죄,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더라도 어떤 그 위험만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 위험범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두면서 이것은 보호의 객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객체를 말하는 거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형법 각칙에 다 설명돼 있다. 그러므로 총칙에선 논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행위죠. 자, 형법상의 기본적인 행위는 우리가 이 행위는 단독의 자연인이 하는 자기행위. 이걸 좀 뒤로 빼서 볼까요? 행위와 결과 사이에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자, 행위는 다시 우리가 볼 때 자기에 의해서 어떤 자기라는 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형법상의 규범을 위반하는 거. 그럼 우리가 자기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부작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가만히 있는 걸 부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만히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형법 규범에 위반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작위 범이라 얘기하죠. 자, 그렇게 형법상의 행위는 크게 자기에 의한 행위, 부작위에 의한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법은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자기에 의한 범죄 행위, 자기 범을 갖다가 기본적 전제로 삼고 있고 자기 범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작위에 의해서 범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와 관련된 부분을 원래
구성요건상에서 이 행위와 관련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재상 교수님의 교과서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재상 교수님과 뭐 장영민 교수님하고 이제 강동범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쓰신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 부작위범은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이 뒤로 빼서 저 뒤에다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끝나고 저 뒤에다 다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작위범은 결국 이 행위와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형법상에 자기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기로 범죄를 하는 걸 자기범, 부작위로 어떤 형법상의 규범에 위반하는 걸 우리가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자기범은 기본적으로 뭘 한다? 자기범은 뭐에 위반되는 거다? 자기범 형법상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야, 사람을 죽이지 마. 사람을 때리지 마. 사람의 돈을 뺏지 마.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 행위로서 어떤 형법상의 규범을 위반하는 건 그 규범은 다 금지 규범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범은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자기범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데 어떤 형태로 위반한다? 자기의 형태로. 자기의 형태로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게 바로 자기범이다. 자, 그럼 부자기범은 가만히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형법에 위반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있는데 형법에 위반된다는 건 형법이 뭔가 요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기범은 일반적으로 요구 규범을 위반하는 겁니다. 뭘로? 부자기로. 즉, 자기범은 자기로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자기범은 부자기로 요구 규범을 위반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자기범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형법상에는 이렇게 자기범과 부자기범 이외에 가짜 부자기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진정 부자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 부진정 부자기범인데 이건 뭐냐면은 자, 진정 부자기범이든 이걸 위에 걸 진정 부자기범이라고 밑에 걸 부진정 부자기범이라고 그러는데 부자기범은 부자기로 형법 규범에 위반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짜 부자기범은 부자기로 요구 규범에 위반되는데 얘는 뭐다? 금지 규범에.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지 규범은 뭘 위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의 형태로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얘는 금지 규범을 뭘 위반한다? 부자기로 위반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기범의 종류, 그러면 자기범, 형법상의 종류, 그러면 자기범, 금지 규범을 자기로 위반하는 자기범. 그다음에 요구 규범을 부자기로 위반하는 진정 부자기범. 그다음에 특이한 형태로서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데 자기가 아닌 부자기 형태로 위반하는 부진정 부자기범.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형법상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기범은 딱 형법 규정돼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걸 죽이는 행위를 다 처벌하는 거예요. 요구 규범은 뭐뭐 해라. 집중해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해산 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이 해산하라 그러면 해산해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게 부자기범입니다. 자, 근데 진정 부자기범은 금지 규범을 결국 부자기로 위반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데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위반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결국 우리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지우고 부자기범만 좀 놓고 설명하려고 지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이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자기의 형태로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자기범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봤듯이 우리가 부자기로도 위반할 수 있어요. 부자기로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걸 그걸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환에 이제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관련돼 가지고 우리 법조문이 하나 있죠. 자, 법조문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형법 18조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교환 3페이지 보면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그래놓고 형법 18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그래가지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그러니까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그런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형법 18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18조는 거기 밑에 보는 것처럼 부진정 부작위범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원래가 원칙이 자기에 의해서 위반하는 거예요. 이거 형법 각칙에 다 설명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법 각칙에 설명돼 있는 대로 처벌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금지규범을 부작위 위반하는 건 어떻게 하냐? 자기로 위반하는 건 딱 한정돼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돼 있죠. 근데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인, 부진정, 부작위범에 의한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로 금지규범을 위반하면 살인죄, 부작위로 위반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럼 결국 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살인 행위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가만히 있던 사람은 전부 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18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금지규범을 자기로 위반한 건 무조건 형법상의 규정에 위반되면 처벌해요. 그러나 금지규범을 가만히 있었다 가지고 금지규범을 가만히 있던 사람의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형법 18조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처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형법 18조는 부진정 부작위범만 적용된다 그랬고 거기 보면 주체를 제한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던 모든 사람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 게 아니야.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다 가지고. 그죠? 무슨 말이냐? 법조문에 뭐라 돼 있어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 즉 위험 발생을 방지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만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살인죄의 주체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주체는 뭐다? 반드시 방지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입니다. 즉 선행 행위로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 그런 사람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보면 처럼 신문범화에 따라 가지고 주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18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결과 발생의 요구를 해가지고 결과범화하는 거예요. 자, 방지 의무가 있어도 방지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을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처럼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방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데 발생된 결과가 없다. 그럼 가만히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작위범이다.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8조의 역할은 뭐다? 여기서 18조의 역할은 신분범화 해가지고 주체를 제한하고 결과가 발생했을 때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통해서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형법 18조의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부터 뭐 4페이지까지 기본적으로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일반적 행위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박스를 그리면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자기범은 바로 구성요건 단계로 들어갑니다. 구성요건 단계로 들어가는데 부작위범은 뭐다? 먼저 일반적 행위 가능성 여부를 논해요. 자, 일반적 행위 가능성 여부를 논해놓고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없다면 그때는 아예 구성요건의 해당성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 행위 가능성 여부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의 해당성 여부를 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관련돼 가지고 주체, 객체, 행위,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겠죠. 행위와 결과가 발생하니까 인과관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체, 아까 뭐라 했어요? 보증인적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어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자기 원인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냥 부진정 부작용 그렇고 이 주체는 왜 관련된 특별 설명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개별적 진정 부작용에 있어서는 개별적 형법 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부진정 부작용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지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사람들이 주체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객체는 개별적인 범죄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행위가 뭐냐? 행위는 둘 다 부진정 부작용 등 진정 부작용 등 부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강의 위원 보시면은 4페이지에 행위 관련돼도 둘 다 부작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진정 부작위범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즉 거기 보면 부작위를 해야 되는데 부작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먼저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요구된 행위에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 즉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형법 각처에 다 규정돼 있어요. 퇴거불응죄. 자, 퇴거불응죄 예를 들면 구성요건적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행위자한테 요구되는 행위는 뭐예요? 나가는 행위가 요구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부작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거기 보는 것처럼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이 개별적 구성요건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진정 부작위범에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이 퇴거불응죄든 다중불해산자든 퇴거불응죄든 다 구성요건상에 어떤 상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부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부작위로. 금지규범에는 어떤 상황에서 뭘 하지 말라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상황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생의 위험, 법익침해의 위태화라고 하는 그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면 구성요건적 상황이 인정되고 그런 구성요건적 상황 하에서 요구된 행위에 부작위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에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성요건적 상황,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부작위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 행위 가능성과 개별적 행위 가능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에서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답을 쓸 때는 이거는 신경 안 써야 돼요. 이거는 신경 안 쓴다는 게 뭐냐? 구성요건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문제 내는 건 반드시 개별적 행위 가능성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가능성은 형법상에서 말하는 사례형 문제에서 말하는 행위 가능성은 100%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말하는 거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부작위가 뭐냐? 그럼 이 부작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진정 부작위 보면 법전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부진정 부작위 보면 이 부작위가 뭔지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위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교환 보면은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와 관련 부작위를 넣고 이 부작위는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요구된 행위에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에다가 이제 박스로 이렇게 음영 표시를 했죠. 그 부작위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밑에 부분에 다시 부작위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 플러스 내무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자기랑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박스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박스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려 보고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건 자기를 위반할 수도 있고 부작위를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반하는 방법은 이건 자기범, 이건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자, 근데 이 부작위는 반드시 18조에 의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원인 행위들을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발생한다. 자,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죽이지 말라고 한 살인죄를 위반하는 건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가만히 있으면서 죽이는 행위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기와 부자기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와 가만히 있는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가 더 나쁜 행위라 평가할 수 있고, 가만히 있는 건데도 저 사람이 죽었다면 이 사람한테 뭔가 어떤 범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뭔가 요건을 더 필요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와 이 부자기를 이 자기와 똑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뭔가 하나의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 자기를 1로 따지면은 이 부자기는 0.5고 또 하나의 0.5 요건인 뭔가 하나가 더 요건이 필요하다.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박스가 뭐냐? 이 박스가 여러분들이 그 강의 교환에 나오는 4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기 플러스 부자기 플러스 네모는 자기다 그랬을 때 그 네모예요. 이 네모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 네모는 바로 보증인적 지위와 그다음에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실행행위의, 여기 교환해 보는 것처럼 실행행위의 동치성, 아니면 행위정형의 동치성, 또는 다른 말로 상응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박스가 인정되려면, 이 박스가 인정되면 이 부작이랑 합쳐서 저 자기랑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박스에는 보증적 지위,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보증적 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고 행위정형의 동치성이 인정되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인정된다면 부작이랑 합쳐서 자기랑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럼 보증적 지위는 어떻게 발생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보증적 지위가 발생하는 데는 발생 근거는 우리가 형식설, 그다음에 실질설, 결합설의 대립이 있죠. 형식설이라고 하는 뭐예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이런 것들에 법령, 계약, 선행행위, 뭐 판례에 의하면 신의칙, 조리까지도 가능하다. 법에 규정되는 형식에 의해서 보증적 지위가 발생한다. 이게 형식설입니다. 실질설은 그런 형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의무냐, 뭐 어떤 위험에 대해서 누군가를 보호해야 될 보호 의무냐, 안전을 지켜야 되는 안전 의무냐, 보호 의무냐, 안전 의무냐에 따라 가지고 보증적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결합설은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 발생 근거와 내용을 합친 것이 기본적으로 이 보증적 지위를 인정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밑에 보는 것처럼 실행행위의 동치성, 이 실행행위의 동가치성 또는 행위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범죄 유형을 나눠요. 이거는 범죄 유형을 다시 나눠가지고 원래 교환해 놓은 것처럼 순수한 결과야기범, 순수한 결과야기범과 밑에 보는 것처럼 그 행위의존범, 행태의존적 결과범이라는데 그냥 행위의존범이라 보면 박용의 행위의존범 아니면 행위의존적 결과범이라고 하는데 행위의존적 결과범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순수한 결과야기범은 쉽게 말하면 그냥 발생한 결과가 있으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인죄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그것을 끝이라는 얘기예요. 살인을 어떻게 했느냐, 적극적으로 찔러 죽였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죽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것으로 필요 없다. 그것이 순수한 결과야기범이고, 행태의존적 결과범은 결과가 발생하는데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냐,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도 중요하게 보는 거, 그걸 우리가 행태의존적 결과범이라고 그러고, 행태의존적 결과범의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서는 어떤 속았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에 의해 속였느냐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자, 이런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실행행위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만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결과만 발생한다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야기범에서는 행위정형의 동치성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약설의 입장이에요. 다수약설의 입장인데, 이제 판례는 어떻게 본다? 판례는
그렇지 않다. 순수한 결과 악의범이든 행태의존적 결과범이든 상관없이 모든 범죄에서 부작위범에서는 행위정의의 동치성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해형 문제 쓸 때 이것이 뭐 살인죄인지 사기죄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걸 사기죄에서는 이거 논하고 이것까지 논해 줘야 되겠지만 살인죄는 이것만 논하고 이건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이제 판례에 의하면 못한다? 무조건 부작위범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나오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는 이런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다 논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해형 문제를 쓰기는 더 편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둬야 될 게 부작위범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뭐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장면은 뭐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나오고 부진정 부작위범 문제가 나왔다. 아, 부진정 부작위범 문제에서는 보증인적 지위를 찾아내면 되겠구나. 보증인적 지위가 뭐다? 그것만 잘 언급해주면 되고, 또 하나 행위정형의 동치성 아니면 실행행위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따가 우리가 뒤에 이제 살해형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살해형 문제에서 부진정 부작위범 문제가 살해형 문제로 나오면은 실제로 평가 기준이 한 8점에서 1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점수죠. 8점에서 10점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고의와 관련된 부분 한 2점 빼면은 6점 내지 한 8점 정도가 결국 뭘 논했냐에 따라 따진다? 보증인적 지위를 찾아내느냐, 그 다음에 행위정의 동치성을 언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배점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진정 부작위범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 부작위를 저 자기가 똑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건만 찾아가지고 빨리 언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뭐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논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사례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성립 요건들을 정확히 머릿속에 딱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 문제되는 것 중에, 그 문제된다기보다는 그 박스 먼저 정리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행위 부작위 받고 5번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받는데, 아까도 했지만 형법 18조에서 부진정 부작위범은 뭐다? 결과가 발생해야죠. 주체가 제한되고 결과가 발생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를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고의가 필요하고 뭐 위법성조각 사유,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작위범 관련된 가지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강의교환 보면은 강의교환 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하는 세 번째로서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나오는 거냐? 행태의존적 결과범, 여기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유형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대표적인 유형이 사기죄라고 그랬죠. 자, 행태의존적 결과범이 사기죄에서는 부작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망이 될 수도 있고 기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부작위에서 기망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속이는 거지. 쉽게 말하면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이 있고 그 기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착오가 일어나고, 착오에 의해서 뭔가 그 행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해서 뭐가 필요하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이전이 필요하다. 학설은 거기에 손해까지 필요로 한다는 거죠. 즉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전. 자, 그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럼 이 기망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겠느냐? 속인다는 건. 그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기로 인해서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아닌 부작위에 의해서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기망에 보면 자기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나누고, 자기에 의한 기망 다시 명시적 기망 행위와 묵시적 기망 행위로 나누죠. 그러니까 명시적 기망 행위 뭐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자, 이 물건 싼 겁니다. 엄청 물건 성능 좋은데 싼 겁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거. 이걸 명시적 기망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기망은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묵시적 기망은 거기처럼 설명 가치 있는 행동 또는 태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아줌마 짜장면 하나 주세요. 짜장면 하나 먹고 내가 나갈 때 돈을 내겠다는 의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짜장면을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설명가치 있는 내 의사가 표현됐을 때 그걸 우리가 묵시적 기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설명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 의한 기망이에요. 그럼 부자기에 의한 기망은 뭐냐? 부자기에 의한 기망은 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난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본 것처럼 교환해 본 것처럼 부자기에 의한 기망은 자기에 의한 기망은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한 거고 부자기에 의한 기망은 설명가치 있는 행위도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빠진 겁니다. 착오에. 근데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 내가 이 사람이 착오에 빠진 거를 꺼내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어떤 지위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보증인적 지위, 즉 저 사람이 착오에 빠진 거를 내가 건져내줘야 될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내가 빠져주지 않았다. 착오에서 꺼내주지 않았다. 즉 부자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자기에 의한 기망이 인정된다는 거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교환 보시면은 보증인적 지위가 상대방은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보증인적 지위가 어떻게 인정되겠느냐? 즉 나한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형식사를 의하면 거기 보는 것처럼 계약, 법률, 계약, 선행행위에 의해서 나한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판례는 이제 신의 성질의 원칙, 조리에 의해서까지 인정된다고요. 판례는. 그럼 보증인적 지위가 나한테 넓게 인정되면 넓게 인정될수록 부자기범에 의한 부진정 부자기에 의한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무한정 신뢰 원칙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를 무한정 넓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신의 성질의 원칙상, 신의 측상 판례가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좀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 가지 경우는 뭐다?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아예 부진정 부자기범에서의 그 신의 측상의 고지 의무를 판례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부동산 이중매매 또는 이중저당에서 뭐요? 내가 이중매매 했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뭐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자기가,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내가 남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가지고 있어요. 이걸 처분할 경우에 저 사람한테 이 부동산 사실은 저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고지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걸 설명해줘야 될 저 사람은 내 거라고 믿는 거죠. 그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도 자기한테 파는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착오에 빠졌어도 그걸 꺼내줘야 될 의무가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등기 담보 설정을 묵비한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했는데 그걸 이 사람한테 묵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담보 설정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판례가 신의 측상의 고지 의무를 부정하는 세 가지 경우인데 이건 왜 판례가 부정할까요? 이거는 내가 나한테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이 사람이 소유권 가져가요. 이중저당도 그렇죠. 명의신탁 부동산을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몰랐다면 이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요. 미등기 담보 설정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등기되는 담보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의 등기가 우선순위에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에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상의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판례는 법령계약 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 성질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기는 상응성 요구를 해가지고 행위 정형의 동치성,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을 요구해야 되냐. 자, 보증적 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 이외에 부자기, 가만히 있는 부자기는 상응성이 요구되는, 즉 가만히 있는 이 부자기가 있었는데 이 부자기는 뭐다? 자, 이 부자기라고 하는 부자기에 의한 기망은 결국 보증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상응성 요건, 교환하는 상응성이라고 했지만 행위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기망행위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럼 이 상응성 요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 상승 요건은 기본적으로 판례는 그냥 인정된다고 봐요.
근데 학설은 이 사항성 요건, 행위정형의 동치성 아니면 실행행위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행위정형의 동치성은 인정된다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정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부작용의 기만 관련된 문제되는 게 소위 잔전사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죠. 잔전사기라는 거. 내가 상대방한테 5천 원을 거실러 받아야 돼요. 근데 5만 원을 거실러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5천 원 주셔야 되는데 5만 원 주셨네요. 내가 5만 원, 5천 원 받아야 됐고 5만 원 받는 것을 많이 거슬러 받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나한테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소위 잔전사기에 관련된 판례죠. 이미 본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5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수령 시에 저 사람한테 잔돈을 거슬러 받는데 많이 거슬러 받는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저 사람은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거죠. 5천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을 준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스스로 착오 빠져 있어. 나는 5천 원 받아야 되는데 5만 원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미. 그럼 나한테 뭐가 인정돼요? 나한테 만약에 보증인적 지위, 즉 내가 많이 거슬려 받았습니다라고 얘한테 말해줘야 될 어떤 수령자의 고지 의무, 그리고 많이 거슬려 받았다는 것을 얘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고지 의무가 나한테 인정된다면 가만히 있었던 나는 그건 부작에 의한 기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령자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한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작에 의한 기망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기망이, 고지 의무가 인정돼가지고 부작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면 어떡합니까? 부작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부작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죠. 단지 이 사람의 수중을 떠나 나한테 들어온 점유 이탈물을 내가 횡령하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고, 만약에 수령할 때 돈을 받을 때 알았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받을 땐 여기 사람이 5천 원 주니까 5천 원 받아왔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5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는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그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내 점유로 들어온 물건을 내가 횡령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교부자가 과잉의 거스름돈을 지급한 것을 알고 반환 요구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5천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 주고 나서 제가 잘못해서 5만 원 드렸네요. 돌려주세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 5천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령자 거짓말로 내가 5천 원밖에 안 받습니다. 난 5만 원 안 받고 5천 원 받았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5만 원 주는지 알고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5천 원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어요. 그럼 그땐 내가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인 게 되죠. 그때는 자기에 의한 기망이 되고 바로 그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수령 시에 과잉의 거스름돈을 받는다는 걸 알았는데 나한테 고지 의무가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고지 의무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돼가지고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칸 맨 마지막에 판례의 견해를 그래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 판례라 놓고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 별표는 뭐냐?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했다는 겁니다. 판례는 이것만 인정되면 이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해가지고 그냥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부 견해들은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게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행위정의의 동치성은 뭐냐? 여기 행위정의의 동치성은 이렇게 나누더라도 행태조건적 결과범위에 의해서 나누더라도 행위정의의 동치성은 결국 결과 반가치와 행위의 반가치로 나눠져 있는데 상대방한테 돈을 그러니까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일부 견해들은 이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자, 돈을 많이 거슬러 받은 건 맞다. 그러나 행위 반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속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반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만 인정되고 이것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스 밑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고지음으로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인정하더라도 상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행위정의 동치성, 아니면 실행행위의 정형성, 아니면 상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왜? 단순하게 묵비했다는 거.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단순한 묵비가 자기적 기망과 상응성을 인정할 만한 행위 반가치적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많이 거슬러 받았기 때문에 결과 반가치는 있겠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보면은 우리가 부작위범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들을 좀 다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기출문제 우리가 이 부작위범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